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들어오자마자 사실 향이 굉장히 좋아서 난립니다 여기. 바다상회의 바다보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상을 했습니다. 바다보물을 죽여서 바보. 네. 바보상회. 아이고 세상에. 요겁니다, 요거. 쥐포 같은데. 뭐죠 이거? 그리고 또 요즘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오징어 잎, 오징어 참 스틱. 이거 그냥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상의 건어물 세트가 완성됩니다. 오! 눈앞에 복도가 확 펼쳐집니다. 후회하기 싫으시죠? 아, 사놓고 짜증나잖아요. 이 바보상회는 여러분들 속이지 않습니다. 바보상회의 건어물 안주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명절 선물은 역시 바다보물, 바보상회의 바다보물 건어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혹은 바보상회.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원의 비법으로 만든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교수님, 소화가 안 되셔서 인삼을 싫어하십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인삼 냄새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는 먹어도 괜찮겠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50년 전에 만든 인삼이에요. 50년 전에 만든 농담입니다. 인삼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50년쯤 되면. 야.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07년. 네. 1107년. 1107년이요? 1107년에 발간된 네. 태평 혜민 화제국방에 나오는 4군자탕 처방을 기본으로 한약학 박사 고장호가 개발한 보약식품입니다. 장호가 만들었어요. 기름장호. 네. 기름장호.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지. 네, 이거 먹고 탈 났다는 사람들 전화하면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네. 기름장호. 뭐 주스도 저리 가라. 죽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고장호가. 예. 자, 그래요. 농담이고, 여러분. 자, 우리 고장호 박사가 개발한 보약식품입니다. 소화삼의 별명이 모세의 기적이에요. 네.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혈관의 모세입니다. 예. 그래서 김용민닷컴의 건강식품 전문 MD가 소화삼을 먹기 전과 후 모세 혈관의 활성도를 비교해 본 다음에 진 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손과 발이 차고 몸의 혈액 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들 소화삼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화삼 이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2년에 한 번씩만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소화삼에 들어가는 인삼은 1년에 한 번씩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서 공개합니다. 그만큼 좋은 인삼을 쓰고 있다. 이런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약사가 개발한 소화삼. 한약사가 누구냐? 고장호. 네. 고장호. 고장호가 개발한 식품입니다. 조만간 게이트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장호 게이트. 네.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합니다. 고장호가 자기 얼굴도 깠어요. 네. 이게 만약에 사기치면은 자기 얼굴을 깠는데 이거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자, 유튜브에서 소화삼을 검색하시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한 스틱의 경우는 통상 이제 2,320원 꼴입니다. 유명 업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30스틱 파는데 소화삼은 한 스틱 1,467원에 60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거의 뭐 반값 수준이네요. 품질은 훨씬 좋은데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는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정하게 그런 건 아니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소화삼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인삼은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까서 먹읍시다. 네. 예. 아유, 그래요. 교수님 먹고 싶죠? 네, 먹고 싶네요. 근데 이게 이미 까졌어요, 살짝 이거. 예? 까져가지고. 이거 까졌어요? 까지 먹어야 되겠네. 인삼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물을 타서 또 먹기 때문에요. 아이고, 그래. 이거 뭐 보양 냄새가 나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물이 왜 있나 친절하게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아이고, 세상에 뭐 커피 같습니다. 진짜 세다. 정말 한약이네요.
교수님 취향은 아닌 걸로. 근데 뭐 뒷맛이 달짝지근한. 네. 달짝지근해요. 예. 자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저 어린이들 혹은 뭐 좀 힘 좀 써야 되는데 비실비실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지극정성 소화가 잘 되는 인삼. 고장호의 자존심까지 걸었습니다. 고장호 얼굴만 까서야 되겠네요. 우통 먹기로 했어요. 네. 우동을 먹기로 했다고요? 우통 먹기로 했어요. 네. 모든 걸 다 까기로 했어요. 그 고정호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해. 고장호도 좋아할 거야.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광고를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소화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김용민닷컴만의 혜택입니다. 60호 한 박스당 즉시 적립금 5,000원이 적용됩니다. 결제 시 바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김용민닷컴에서 소화삼을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때 그 3.1운동의 낌새를 그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도 몰랐던 거예요? 3월 1일 날 신문에 요운 요상한 구름 뭔가 느껴지는 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3월 3일이 고정 장례식이었으니까 지방에서 막 장례식 보려고 올라와요. 근데 이게 장례식 보러만 올라온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도 많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예, 예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뭐 기운만 느껴졌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또 3.1운동에 대한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뭐 이게 그냥 뭐 몇 명에서 그냥 뭐 1인씩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고 또 전국 각지인데 이게 조선 사람들이 이걸 보안을 유지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완용도 보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는 그 얘기를 다 믿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완용을 만난 것 같아요. 손병이. 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손병이 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났는데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손병희가 이완용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완용이 거절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관리들한테 얘기했으나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무시했다는 설과 이완용이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손병희가 그 이완용을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찾아갔죠? 독립선언서 같이 하자고 찾아갔죠. 이완용한테.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림한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 일제시기 전에 관료였던 고위 관료들한테 다 찾아갔기 때문에 이완용부터 찾아간 거예요. 이완용을 왜 찾아가요, 근데? 근데 그게 그분들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손병희가 좀 뭐 그런 말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당신이 그 매국노라는 비난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있다. 매국노라는 그 이미지를 좀 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지 세탁. 그래서 3.1운동에 좀 동참하라. 이렇게 손병희 선생이 얘기했다는 아니 근데 그 찾아간 즉시 그거는 어차피 탄로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완용이 어떤 인간입니까? 당연히 그거는 요새 말로 찌르죠. 근데 이완용이가 독립협회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또 이 완전히 그 과거가 저쪽 편인 것만은 아닌 말하자면 김문수 같은 이재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처음에 그 청렴 결백한 그 능력 있는 유능한 관리였던 게 맞아요. 이완용이. 그러니까 을사조약 전후한 시기서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을 저도 이제 정치인에서 보면서 야 이게 저런 사람이 옛날에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 이재호 형님이 중앙대 출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선동꾼이었대요. 막 80년대 그 학생운동할 때 그럴 때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완전히 진짜 나경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확신범들이야. 들어가서 무슨 데모를 하니? 예? 우리의 어떤 일시대 영달이 중요하죠. 들어간 애들인데 근데 이재호 선배가 딱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을 딱 선동을 했대요. 다 그냥 나와가지고 돌 던졌다는 거 아니야. 진짜? 네. 선동의 달인. 정말 선동의 명인. 아니 도서관에 있다가 나와서 손을 흔든 게 아니라 다 돌을 던졌다고? 또 보도블록 깨가지고 던졌다는 거야. 그래서 MB를 선동해서 MB로 하여금 감옥에서 죽겠다는 말을 걸었는데 그런 말 혹시 꺼내게 한 건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호 선배가 대단한 분이다. 근데 뭐 그 이재호 정도는 비유해줘야지. 김진태 뭐 조용한 거 같고 나도 조용했어 옛날에.
욕할 줄 모르고. 욕할 줄 모르고. 자, 그러다가 이완용이한테 가지고 이제 협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손병희 선생이. 사실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죠.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완용이 그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 얘기 기억은 안 나요. 이제 역사학자니까 기억 안 나는 거 안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완용이 거부를 했고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상황에 대해 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한 가지는 이제 그러고도 조선정부 일렀다. 그런데 조선정부가 에이 하고 무시했다. 설과 이완용이 그냥 씹었다는 말을 있죠. 요즘은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완용이 3.1운동 낮아부터는 굉장히 이 메인신보에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글을 쓰거든요, 사실. 3.1운동이 발발한 이후에. 근데 저는 그 후자로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 이런 걸로 보자면은 저도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게 이 살짝 이쪽에도 발을 걸터놓은 거 아닌가. 그치.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이런 거지. 총독부한테 가서. 신경 써야 할 텐데, 뭐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고발하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운을 띄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완용한테 간 거는 이제 저희가 전공자들끼리 정말 갔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몇 가지 근거상 간 거는 같다. 이렇게 이제 이완용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간 거 같다. 어쨌든 갔는데 이완용이 거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거부한 건 확실한 건데 그 뒤에 취한 행동이 결국은 조선정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서 무시했으면 무능한 거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무단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칼 차고 칼만 차고 있었구나. 그걸 전혀 모르다니 뭐 진짜 무단통치 맞아? 뭐 촘촘한 감시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인쇄소를 누군가가 덮쳐가지고 탈환할 뻔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철이라는 형사가 보고서 신철? 예. 그 천연미. 예. 그걸 또 넘어갈 뻔했다. 그럴 리가 있나? 안 넘어가요? 왜 아직도? 왜 아직도 이러는 거야? 그래도 뭐 신철한테 더 돈을 줬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좀 찾아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신철이한테 들켜서 신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 5,000원을 줘서 만주로 가게 해서 만주에서 있다가 잡혀가지고 여기서 처형당했다라고 설이 있는데 그 설이에요. 왜냐하면 그 4월 일때도 신철 이름으로 이 형사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뭐 도망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실제로 잡혀서 그 경찰서 안에서 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죽을 때는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망 진단서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지 이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신철과 관련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 지금 엉켜있어요. 팩트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팩트들이 엉켜 있으니까 이렇게 설로 막 용감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신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죽기 때문에 모종에 뭐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뭐 경찰에 잡혀갔을 때 왜 이걸 불지 않았느냐 문제가 돼서 혹시 이제 사실 경찰에서 죽었으니까 이거 뭐 고문으로 죽었었다고 그렇게 높겠죠. 높겠죠. 예.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사망 거기에는 집에서 죽인 것처럼 또 써놨던지 그랬을 거예요. 검시는 그 유치장 안에서 하고 죽기는 집에서 죽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서류들이 얼결에 남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역사 그 강사인 설민석 씨가 태화관은 룸살롱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민족 대표 33인들을 뭐 굉장히 저평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또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정말 저는 그때 룸살롱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룸살롱으로 갈 만큼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룸살롱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생각할 때 설민석 씨는 가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그런 비유가 어떻게 가능해? 우리 기껏 해봐야 요리집. 그러니까 요리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복 입은 심사들이 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문화 충격 받았어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역사학자 머릿속에 룸살롱이 안 나오는데 사실 룸살롱이라기보다 이제 요정이라고 우리가 요리집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도교인들이 가장 분개했던 거는 그 부인을 기생으로 표현을 했는데 누구 부인? 부인 그 손병의 부인을 기생으로 표현했는데 이미 기생 출신은 맞지만 그때는 이미 손병의 부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산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셨다가 10년대에 이제 결혼하셔서 이게 주옥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천도교 쪽에서는. 그리고 기생
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비하한 거에 대한 여성들이 분노하죠. 기생이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역사학자들은 예전에도 진짜 뭐야? 그렇게 하고서 잡혀가는 게 뭐야? 태워가서 만세 부르고 아니 뭐야? 좀 비겁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 자꾸 살면서 살면서 세월이 지나고 좀 늙다 보니까 야 진짜 그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월 1일 7개의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 민족 대표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조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서울에서만 일어나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이제 아직 모르는 거니까 지방에 확산시킨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유여대라는 의주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민족대표인데 거기에 시위를 직접 그러니까 유여대 목사님이 직접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큰 역할을 했어요. 3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희가 우리가 너무 옛날에 과했다. 그리고 초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약간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있고 불신 정도가 아니라 3.1은 생각해보면 지도자가 있는 운동이 없었잖아요. 뭐 60만 세 운동, 3.1운동, 그 다음 3.1운동은 이제 33년 인데 지워진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4.19 그럼 누가 떠올라요? 김주열. 그렇죠. 예. 3.1운동 가면 유관순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월 황제 가면 이한열, 박정철이잖아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죽은 사람을 희생당한 사람을 기리는 정서가 있는데 그렇죠. 지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촛불 때도 지도자 없잖아요. 6월 황제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 4.19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델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볼 때도 지도자 보기를 조금 낮게 본 거죠. 그런 정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랬다, 좀 너무 세게 비판했다고 생각하고 그 33인 민족대표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좋게 해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서민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지 괜히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서민석에 대한 공격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약간 그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소송까지 갈 건 아니었다.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분들을 대중 역사가라고 부르거든요.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랑 생각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물어보고 좀 하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이제 사실 이런 혁명의 주역들이 민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관순 누님도 민중 아닙니까? 그렇죠. 유관순 누님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누님이라니까 좀. 우린 영원한 누나예요. 우리 할머니 뻘이지만 할머니보다 그렇죠. 더 윗세대지. 그래도 그 나이 때 죽었으니까 언제나 그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누님이에요. 근데 유관순 같은 경우 유관순 누나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누나라고 하지 마요. 할머니라고 그래? 그 할머니라고 하면 더 안 되지. 안 좋지. 누나로 합시다. 일단 저희 이제 역사학자들은 뒤에 뭘 안 붙이니까.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시위에서 돌아가시고 오빠도 감옥에 있고 본인도 감옥에 있는데 그해 6월 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은 잘 안 알려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으셨나 봐요. 할아버님이.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가족을 거의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이 치러줘요. 그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이 좀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기독교 믿어서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로는 장례식을 못 치른다. 이런 그 가족 친족과 그래도 본인이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치러져야 된다. 이런 걸로 갈등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자체는 그 유관순을 비롯해서 이 식구들이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일부는 그래서 일부는 옛날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얘기하고 일부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유관순은 굉장한 시련이 온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같은 방에 그 여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여학생이라든지 뭐 김양아라든지 기생도 있고 3.1운동으로 잡혀온 여학생들이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살면서 이렇게 또 통방도 해가면서 옆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1920년 3월 1일 날 그 당연히 3.1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죠. 기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도 부르죠. 형무소 바깥에서. 그래서 경성감옥이라고 마포에 있었는데 거기도 33인 중에 일부가 가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서도 만세를 불렀고 이 서대문 형무소가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유관순도 여옥사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제 고문받고 이러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들도 고문받고 혹독했는데 유관순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하면서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병에 걸려서 그 9월 28일 날. 어떤 고문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정말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고문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영화에 유관순 영화에 48년도에 만든 거에 성고문을 받아 죽은 걸로 했는데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고문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받았던 고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매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증거 없이 그런 성고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아 있는 친척들이나 이런 유족분들한테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이제 남아 있진 않아서 저희가 못 보는데 그랬다고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남성이 받는 고문은 간단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 김마리아 선생님도 감옥에서 그때 3.1운동 때문에 잡혀갔을 때 그 고문으로 평생 사실 결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같은 여성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가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오늘 저희 미디어, 비평을 빙자한 광고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런 미디어 비평을 조금 해야 됩니다. 당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지금껏 민족지를 얘기합니다. 민족지, 민족을 대표하는 신문, 항일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조선 동아일보, 그다음에 신간회가 있었던 무렵에 조선일보는 정말 그렇습니다. 신간회는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이 들어갔을 때 1927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조선일보는 사장님부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제 압력으로 이제 나오게 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신간회 공부하려면 조선일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동아일보에 굉장히 사회주의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동아일보 내용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한편은 되게 혁신적인 내용과 약간 김성서와 같은 자치론자의 이 글이 같이 실리는. 그래서 자치론자가 뭐예요? 자치론. 그러니까 자치라는 건 뭐냐면 자취가 아니라 자취가 아니라 자치론. 저기 하수까지 말고 자취하자 자치론인 줄 알고 자치론. 저기 김 교수님 수업엔 MI가 필수예요. 천천히 해야겠네요. MI가 필수예요. 그렇습니다. 받아쓰기 되게 힘들겠다고 학생들이. 자, 하여튼 자치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제가 지배하되 조선이 자치하도록 하자. 조선인은 조선인만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논조랑 그다음에 굉장히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이렇게 동아일보에 나오게 되는데 30년대를 넘어가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친일적인 내용들을 실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또 폐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와 관련돼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저항했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만한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방응모 씨가 지배한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그렇죠. 지배한 이후에는 항일 색채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청왕폐하 만세 이런 거나 짓고 30년대에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차피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냥 그런 거의 일본인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제 폐간된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의를 해서 폐간된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전쟁인데 물자가 아깝잖아요. 그거 신문 만드는데 쓰는 종이가 아깝다. 폐간해. 그래서 폐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일로 폐간된 건 아니죠. 항일로 폐간된 거는 조선중앙일보가 송기정이 이거 지워가지고.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운형이 사장입니다. 그 동아일보도 일장기 말소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중앙이 먼저였는데 동아일보는 자기들이 먼저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송기정 선수한테 월계관 준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애들이 깜짝 놀래요. 그게
우리 히틀러가 준 거냐고. 36년도 베를린 올림픽 자체가 히틀러가 한 거니까. 네네. 그렇군요. 히틀러였어요. 몰랐습니다. 슬펐을 것 같아요. 네, 송기정 선수가. 네. 이런 얘기는 꼭 M1으로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요거 키워드 손기정 히틀러. 그리고 저 수첩도. 네. 3.1운동에 별표 치고요. 정말 광고 중간중간에 얘기하기 힘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교수님이 얘기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중간중간 광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가요? 근데 교수님, 저기 김환란 이런 사람들이 저 일제 침략 전쟁기에 막 젊은이들 보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리고 정신대로 나가라. 그랬던 거 맞죠? 여기 항상 제가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친일인명사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역사학자의 필수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친일인명사전 10,000원입니다. 네. 저도 광고합니다. 민족문화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까? 그게? 예,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군요. 항상 살 때마다 새로. 살 때마다 핸드폰 살 때마다 다운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누가 물어보면 여기다 검색해 봅니다. 김성수 이렇게 쳐보면 김성수의 친일이 나오는데요. 김성수는 정말 고뇌하는 진일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고뇌하는 진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제 항상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라고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정말 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좀 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뜻한 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나가게 됐다면 사지로 사람을 몰게 된 거잖아요. 사지로 사람을 그렇죠. 몰게 되는. 그거를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김환란은 정말 여학생들 보고 정신대 나가라 했습니까? 제가 그 기억 없는데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시죠. 이 내용에서는 그렇게 정신대를 나가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근데 정신대라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랑 달라서 그 노동하러 나가는 근로정신대니까 그걸 나가라고 독려를 안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길어요. 보시면 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장난 아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얘기 어쨌든 그 당시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김환란은 결국 나중에 김환란도 이제 이화에서 교장직을 못 하게 되는데 일본이 직접 오게 되는데 학감으로 그 전에 외국인 서양인 이 교장을 쫓아낸 다음에 김환란이 사실 교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뭘까? 그러니까는 김환란이 이대에서 계속 교수도 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김환란만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환란이 된 거잖아요.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스승을 쫓아내고 자기가 교장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3.1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왜 혁명이라고 안 하시는지? 일단 혁명이라는 말이 제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쓸 만큼 아직 3.1운동에 대한 그런 합의가 안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3.1운동이나 혁명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로 정하거나 어떤 이름의 바른이라는 정명이란 말에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바른 이름으로 그러면 저희는 다 올바른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바를 정자가 제 이름에도 있는 게 제가 되게 싫어해요. 어디다 쓰는 거를. 이는 무슨 인자입니까? 어질인자예요. 어질인자. 아주 외우기 쉬운 그런 한자네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고들 정자를 지으려고 했는데 60년대 조선일보 사장님이 옆에서 술 먹다가 만나서 그 바를 정자를 쓰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조선이야? 조선일보. 조선일보. 저 방일령? 방일령. 밤의 대통령. 알겠습니다. 3.1운동 이제 100년이 됐는데 말이죠. 그 3.1운동 당시에 여성들의 이 운동, 그 공로와 노력들도 좀
재조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3.1운동에서 여성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김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유학생이잖아요. 여자 유학생으로서 이제 28 독립선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28 독립선언서가 2월 8일 날 나왔고 2월 중순에 이제 그 김마리아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김마리아뿐만 아니라 황희수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좀 여러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 마리아 에스더. 그때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기한 건 3월 1일 날 그 3.1운동을 준비했던 지역에서 혹시 3.1 독립선언서가 못 올 거에 대비해서 28 독립선언을 인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게 다 퍼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여학생들이 역할이 있고 또 뭐 유관순 뭐 더 말할 일 없이 큰 역할. 그렇게 유관순처럼 그 학교가 그러니까 갑자기 휴교령이 내리니까 주말에 놓고 고향에 가서 만세 시위를 한 사람 중에 그 유관순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 유관순의 이제 올케가 있어요. 조화벽이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개성이라는 곳에 호수돈 여학교가 지금 대전에 와 있는데요. 호수돈 여학교 학생이었는데 호수돈 여학교. 선생님인데 3월 3일 날 개성 최초의 시위를 이 호수돈 여학교 학생들이 해요. 그때 조화벽이 거기에 참여했던 여학생이에요. 여기도 휴교령이 내리니까 자기 고향의 양양으로 독립선언을 가지고 가서 기독교 교회에 있는 청년한테 그걸 줘요. 그래서 4월 4일 날 정말 큰 시위가 일어나요. 이 양양에서. 강원도 양양. 예, 강원도 양양에서. 또 동해 쪽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졸업을 한 다음에 활동을 하다가 그 유우석 그 유관순 오빠를 만나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서 오빠랑 같이 이제 고향인 공주 쪽으로 내려가서 오빠 고향 공정에 내려가서 하다가 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 조화벽의 고향으로 올라와요. 이 유우석이. 그래서 거기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제 유우석은 주로 원산 이런 데서 청년운동 이런 걸 했고요. 그 조화벽은 그것도 교육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유관순하고 조화벽은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올케 신호 올케 사이인데 3.1운동 똑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와 대단하네. 그 둘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실 만도 하겠네. 기독교 때문에 이 집안 다 말아먹었다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또 부산에서도 되게 부산은 시위가 늦게 일어나요. 3월 11일 날. 근데 그게 일신 여학교 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경남 최초의 시위예요. 또 그게 부산 최초인 게 아니라. 일제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그러게요.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놀랬죠. 일본 문화에서 여성이 그러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학생들이 막 줄지어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니까 그 자체가 일본 사람들한테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이게 잘 안 타다가 이 여고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중생 여고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3.1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공헌, 노력 이런 것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결국 그래서 일본 신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총독부가 이렇게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느냐. 맞습니까, 교수님? 초기에는 손병이라는 사이비 교주랑 거기에 속아 넘어간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저질렀다. 야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막 공격하다가 계속되니까 3월쯤 가가지고 무단 통치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들이 이제 총독부를 공격합니다. 결국 이제 하세가 총독이 갈리죠. 사이토 총독은. 총독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폭동이다. 그리고 이제 그 좀 흥미로운 게 이 평안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서 헌병들이 죽어요. 일본 헌병들이. 그러면 그 일본 헌병들을 죽은 헌병들을 막 추앙하면서 얼마나 한국인들이 야만적이냐 이런 건데 막 보여주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하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무단 통치 때문인가 보다라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역시 혁명은 민중에 되는 겁니다. 뭐 지도자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것도 안 되고 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민중이 단단히 뭉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바뀌는 거지. 사실 진짜 어느 한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다 같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혁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3.1운동이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민중운동들 우리 광주민주화운동도 그렇고 6.1항쟁도 그렇고 또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다 이게 그 민초들이 어느 누가 주도 세력이라고 가릴 것도 없이 다 들고 일어났을 때 세상이 바뀐다. 사실 그래서 저 광우병 촛불 때 이명박 씨가 누가 주도를 했느냐, 누가 궁금해한 거죠. 누가 촛불을 댔느냐, 누가 초를 댔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3.1운동 때부터 뭐 그냥 누구든지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는데 누구든지 조직하고 누구든지 참여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사실 내려오는 측면이 사실 있는 거고 3.1운동에서 그런 경험들이 그 뒤로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네. 그 주동자가 없고 그 아예 저희 머릿속에 누굴 따라가야 되는 생각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난 100년 동안 형성된 시위 문화의 전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 배우 찾아봐야 배우는 국민이 배우죠. 네, 국민이 배우다. 스마트 펜은 내오고. 네. 소화가 잘 되는 인삼은 고장호. 고장호. 네. 고장호.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3.1운동 얘기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예. 자, 뭐 3.1운동을 맞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교훈적인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3.1운동을 보면서 옛날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루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3.1운동 때 우리가 민주주의도 원했고 평화도 원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 시위를 통해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정시켰고 이제 한반도 평화가 내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아니면 이틀 후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막 이번 주 오늘부터 저는 막 정상회담을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그것 역시 3.1운동에 이 바랬던 어떤 꿈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라는 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크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야만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3.1운동은 진행형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3.1운동은 진행형이다.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촛불혁명의 그 어떤 시위의 모델이 바로 3.1운동이었다. 그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차피 왜냐하면 애국가 요즘 좀 무섭게 태극기 흔들고 애국가 부르고 이런 게 3.1운동이 처음 등장했고 지하신문 막 뿌리고 이런 전단지 만들고 3.1운동이 처음 등장했고 근데 또 만세 씨가 비폭력 평화 시위잖아요. 보통 이렇게 옛날 같으면 농민들이 이렇게 죽창 들고 나왔을 텐데 그냥 거리에서 왜 그러냐면 여성이나 어린이가 다 참여하는 게 비폭력 평화 시위의 뜻이라고 간디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간디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실천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려면 이게 비폭력 평화 시위가 되고 특히 3월 1일 날 모든 곳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어요. 약속한 듯이. 그런 것들이 집회를 열어서 막 구호 외치고 그리고 또 행진도 하고 그 모든 모델이 3.1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꼭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꼭 청와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러는데 3.1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삼창을 한 다음에 뭐 연설이 있으면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행진을 하잖아요. 이게 3.1운동 때 처음 나온 만세 시위 방식이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 광우병 촛불 집회 시위 때부터 이게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제 처음 투입된 시위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학생운동 뭐 이렇게 뭐 집회 같은 거 하면 나가면은 참가자로서 나가면은 구호만 외치고 그냥 다 행진하고 그냥 해산이었는데 이게 기자로서 처음 보는 이 광우병 촛불 집회는 안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맞아. 집에 안 가고 다음날 또 모여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3.1운동도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3.1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뭐 촛불혁명이 5.18이 뿌리다. 5.18도 뿌리죠. 그러나 더 큰 뿌리가 있었으니 바로 3.1운동이었다. 또 3.1운동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동학농민 혁명도 있었고요. 독립협회도 있었고요. 더 올라가면 또 뭐가 있을까? 계속해요. 그럼 1860년 농민항쟁, 1811년 홍경래나 막 올라갈까요? 그래서 행주대 접경. 어쨌든 아니 거기까지 안 가는데 차별에 분노한 그런 역사는 홍경래남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조선 민중이 그런 민중이에요. 이 차별 불평등을 처음엔 참죠. 그 나름대로 선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고 처음엔 믿다가 임계점 넘어가면 그때는 참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목해도 일어나요. 이 나라 민중들은. 이 조선 민중들은. 국뽕 발언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데 국뽕은 3.1운동에서 시위대가 일어나서 항일운동을 했는데 민간인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일본인 민간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는 항일 투쟁이잖아요. 근데 일본인 민간인 한 명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한테 야 진짜 제대로 얘기해라 막 이랬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학교인.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민도가 높다고 우리 역사학자끼리 모여서 우리가 너무 민도가 높지 않아? 왜냐하면 그 뒤로도 계속 4.19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우리가 눈에 띄는 폭동이나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촛불 시위 때도 딱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있으면 이제 약탈이 일상화된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니 저 프랑스나 미국 봐봐. 일단 그냥 불 지르고 봐요 거기는. 일단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 그 지난 촛불 시위 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23세기에는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대요. 제가 23세기? 미국 신문이. 아니죠.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를. 그래서 23세기라서 내가 22세기도 아니고 23세기라고 그랬어요. 23세기면은 N2가 나옵니다. 2밖에 안 나온다고? 쓰는 대로 이루어지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춘천교대의 김정인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춘천에 계신데 저기 뭐 김진태 씨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건 지난번에 그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업사치쳐가다가. 그렇죠. 허영 민주당 후보하고. 허영 민주당 후보랑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 당선이 된 날 무게차를 타고 춘천시를 돌아다니면서 잘하겠다고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한 허리가 펴지기도 전에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춘천 시민들께서 두 번 다시 좀 카우보이 모자는 안 쓰게. 아니 그래서 일설에는 춘천에서 안 나올 거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텍사스에서 나올 예정이죠. 대구라는 설도 있고 대구분들한테 실례지만 대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진태 아버지 고향인 성주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고. 성주. 그렇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죠. 자, 이건 김진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김정인 교수님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